안녕하세요. 수학나무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1학년 2학기의 첫 번째 단원 기본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그거를 조금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해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내용은 도형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도형을 이루는 점, 선, 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줄, 점이 움직여서 나타내는 도형이 뭐가 되냐면 선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점이 이렇게 모여서, 그죠? 점을 이렇게 계속 찍다 보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마치 하나의 선처럼 보이죠. 마찬가지 선이 움직여서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이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끔칠해진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 선이 움직이면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점, 선, 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대표 유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이 있다. 점이 움직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움직여서 면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개념은 도형의 종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핵심 정리를 확인을 해보죠. 자, 삼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도형. 하나의 평평한 면 위에 완전히 포함되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육면체의 원기둥과 같이 한 평면 위에서 우리가 포함될 수 없는 도형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입체 도형에는 있는데 평면 도형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개념일까요? 부피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부르고 부피가 정의되지 않으면 평면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평면 도형은 우리가 부피는 말고 뭐까지는 나타낼 수 있죠? 네, 넓이까지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넓이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평면 도형 안에 우리가 물을 담는다든지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면 도형에는 우리가 부피가 없고요. 그 다음 입체 도형은 부피를 표현할 수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형의 종류를 공부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용한 대표형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개념은 교점과 교선입니다. 교점과 교선, 둘 다 이 교자를 쓰고 있죠. 이 교자는 한문으로 어떤 뜻이냐면 만날 교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날 교자. 만날 교. 뭔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 교점이고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인가 봐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과 선이 만나서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그림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점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있죠. 자, 이걸 교점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이 있는데 그 면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면을 뚫고 지나가는 선이 있는 거죠. 그럼 뚫고 지나가는 그 점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뚫고 지나가는 선과 면이 만나는 점, 그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이 정의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두 개의 선분이 만나거나 혹은 면 하나와 선 하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선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갈색 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면이 만나서 어느 부분에 선이 생기게 되냐면 이 선이 생기게 되죠. 빨간색 선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선을 우리가 만나서 생기는 선이기 때문에 교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는구나. 교점을 만들려면, 즉 만나서 점이 생기려면 선과 선이 만나거나 혹은 선과 면이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점의 정의, 교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뿔에서 교선의 개수를 A,
교점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 b의 합수를 구하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자, a부터 구해볼까요? a는 교선이죠. 자,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는 건데요.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교선은요, 교선은 원래 정의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교선은, 이 교선, 빨간색 교선은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만나냐면 여기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바닥의 면과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옆면이 만나서 교선 빨간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어느 면과 어느 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기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입체 도형에서는 입체 도형에 있는 모든 모서리, 여러분들 모서리 공부했었죠? 모든 모서리가 다 교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체 도형에 있는 모든 꼭지점들이 다 교점이 되겠죠? 어쨌든 입체 도형이 이루어지려면 면들이 모여서 입체 도형을 이루는데 면과 면이 만나면 그렇죠, 교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교선과 교선이 만나서 다시 교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가 교선의 개수가 되고 꼭지점이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선 A의 개수는 여기 있는 사각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겠습니다. 이렇게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뒤에 안 보이는 점선 있죠? 4개, 그 다음에 5, 6, 7, 8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점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자, 교점의 개수는 여기 있는 모든 꼭지점을 세면 되죠?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13하고 풀리게 되죠. 자, 옆에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오각 기둥에서 교점을 a, 그 다음에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요. 그럼 먼저 교점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입체 도형에서 교점은 꼭지점과 같다라고 그랬죠. 꼭지점 몇 개 있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위쪽에 5개의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몇 개 있어요? 네, 5개의 점이 있어서 총 10개가 있게 되고요. 자, 교선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그랬죠. 자, 윗면에 1개, 2개, 3개, 4, 5개의 모서리가 있고요. 옆면에 1, 2, 3, 4, 5개의 모서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면에 1, 2, 3, 4, 5개의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의 총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a가 10이기 때문에 20으로 바뀌게 되고 b가 15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35가 되겠죠. 자, 물론 얘를요, 가끔 가다 문제집에서 보게 되면 어떤 공식처럼 n각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n 곱하기 2, 모서리의 개수는 n 곱하기 3,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게끔 하는 내용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뿔도 외워야 되고요, 기둥도 외워야 되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런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교점이 무엇인지, 교선이 무엇인지 정에 입각해서 걔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1학년 2학기 때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공식 같은 거를 사실을 굳이 필요 없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 그림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학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번 개념 교점과 교선의 공부를 끝내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직선, 반직선, 그리고 선분의 정확한 정의와 표기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직선 AB. 자,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양옆에 화살표를 줘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짝대기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직사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밑에 그림에 나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점 AB가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직선은요,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계속 한없이 뻗어나가는 상태예요. 요렇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AB를 통과하면서 양옆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반듯한 선은 우리가 하나밖에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이라는 게 중요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겁니다. 뭐 용어 자체는 거기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직선이 하나로 딱 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주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 읽어볼까요? 하지만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밑에 그림의 왼쪽 내용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점이 하나만 주어지게 되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2번 내용 읽어볼게요. 직선은 한없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길이를 잴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직선의 길이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다, 몇 센치다, 몇 미터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자, 3번 읽어볼게요. 직선은 뻗어나가는 양쪽의 방향이 같으면 같은 직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래 그림 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직선 AB 이렇게 기호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긴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 BC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B하고 C를 통과하면서 양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지금 녹색이랑 겹쳐지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 뻗어나가는 거. 혹은 직선 AD. 자, 점 A는 여기에 있고, 갈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점 A는 여기 있고, 점 D는 여기에 있죠? 이 두 개를 통과하는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선은 이 갈색 선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빨간색과 녹색이랑 완전히 겹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래 그림에서 직선 AB 혹은 직선 BC, 직선 AD는 모두 하나의 직선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음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직선 AB, 그냥 직선이 아니라 반직선인가봐요. 자, 점 A에서 시작해서 시작점이 있네요. 점 B 쪽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걸 쓰는 순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오는 거는 시작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점은 방향을 나타낸대요.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B 쪽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 얘도 한없이 뻗어나가니까 길이를 잴 수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작점을 쓰고 뻗어나가는 방향에 있는 점을 쓴 다음에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우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과 마찬가지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상태이므로 길이를 잴 수 없습니다. 길이를 잴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길이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직선과는 달리요, 출발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서 보게 되면 점 A와 점 B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반직선 AB는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A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B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핑크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반직선 BA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이 되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두 반직선은 다른 반직선이 되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만 같으면 두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래 그림에서 같은 반직선 하나 찾아본다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C쪽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AC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A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서 D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 AD는 어차피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반직선은 서로 같은 반직선입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반직선 AB와 그 다음에 반직선 BC는 어떨까요? 이것도 조금 더 바꿀게요. AC와 반직선 BC는 같은 반직선일까요? 자, 둘 다 C쪽 방향으로 가는 건 방향은 똑같지만 지금 둘이 출발점이 다르죠. 우리가 반직선 AC를 먼저 녹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A에서 출발해서 C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게 되는 거고요. 반직선 BC를 이제 핑크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 B에서 출발해서 C쪽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녹색과 핑크색 직선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다르잖아요. 녹색은 여기가 있는데 핑크색은 저기가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직선은 방향이 똑같더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같지 않아요. 명확하게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직선이 같은 거를 판별을 할 때면 출발점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똑같은지 그 두 개가 모두 같아야지만 우리가 같은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 선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분 AB. 점 A에서 시작을 해서 점 B까지예요. 위에 거랑 조금 정의가 다르죠. 반직선은 B 쪽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고 우리가 직선도 두 점 AB를 지나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인데 지금 보게 되면 선분은요. A에서 출발을 해서 점 B까지만 이은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점 두 개가 이렇게 AB가 있을 때 A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B까지만 이은 이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호로는 AB 하고 나서 요렇게 위에 짝대기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 화살표가 만약에 뻗어나간다면 이러한 표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 없이 이렇게 짝대기만 그려줍니다. 자, 1번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직선이나 반직선과는 달리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네, 반직선, 직선과 이런 특징이 다르죠.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 하고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호로 선분 AB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B에서 출발해서 A를 끝점으로 긋는 선분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녹색으로 그려지죠.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B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나는 이 선분도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린 선분 AB 녹색과 똑같죠. 그래서 이 양옆에 끝점과 시작점을 바꿨어도 똑같은 선분을 나타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선과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의 정의와 특징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표형 문제 조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형 문제를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직선, 반직선, 선분. 이 개념에서 나오는 대표형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 녀석들의 성질과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직선 AB와 직선 BC 지금 양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죠? 는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직선 AB는 요렇게 점 A하고 점 B를 지나는 양옆으로 끝없이 가는 이런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직선 BC를 그려보게 되면 B하고 C를 통과하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방금 녹색과 빨간색이 똑같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은 지금 현재 반직선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출발점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A의 입장에서 같은 방향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반직선 AB를 그려보게 되면 A에서 출발을 해서 B가 여기 있으니까 B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되는 거고요. 다음 반직선 AC를 빨간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A에서 출발을 해서 C가 여기 있죠. C쪽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이런 선이 되겠습니다. 녹색과 빨간색이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분 AC. 지금 양옆에 화살표가 없습니다. 선분 AC와 선분 CA는 같은가? 자, 이건 우리가 같다라고 선분의 정의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굳이 이제 본다면 선분 AC는 A에서 출발을 해서 C까지 있는 이 녹색 선을 얘기하는 거고 선분 CA는 C에서 출발을 해서 A까지 선분은 있는 게 되는 건데 방금 녹색과 빨간색이 똑같은 그림이 그려졌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AC, 직선 AC와 직선 CA. 우리가 직선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직선과 선분 모두 시작과 끝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직선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4번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 같다라고 그냥 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반직선 CA, C에서 출발을 해서 A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직선 BA, B에서 출발을 해서 A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녹색과 빨간색 이제 직선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르죠. 녹색은 여기가 그려지는데 빨간색은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직선은 출발점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게 되면 이 뒤에 뭐가 오든 무조건 같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1번 직선 AC와 직선 BD. 자, AC는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선이 되는 거고요. 계속 뻗어나가죠. 자, 직선 BD. 자, B하고 D를 통과하면서 계속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선. 지금 빨간색과 녹색이 똑같았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자, 직선 AD와 직선 BC. 직선 AD는 우리가 먼저 그려보게 되면 녹색으로 A와 D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A쪽, D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선이 되는 거고요. 직선 BC, 얘가 되겠죠? 점 B와 점 B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반직선이니까 자, 시작점은 일단 똑같네요. 맞죠? 여러분들 B에서 출발을 하고 앞에 거는 B에서 출발해서 A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 녹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반직선 BC는 B에서 출발해서 C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번은 틀리고요. 자, 4번 볼까요? 4번도 반직선인데 일단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자, D에서 출발을 해서 자, 앞에 거는 D에서 A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D에서 출발을 해서 C쪽 방향으로 계속 끊없이 뻗어나가는 거죠. C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게 됩니다. 빨간 거랑 녹색이 똑같은 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 되고요. 자, 5번 선분이죠. 선분 AC와 CA. 자, 선분과 직선은 여기 양옆에 있는 시작점과 끝점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시작점과 끝점이 이 앞뒤가 바뀌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반직선밖에 없다 그랬죠. 5번 맞는 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 중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반직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직선부터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A, B, C를 통과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양옆으로 쭉 뻗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A, B를 통과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AC를 통과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 A를 우리가 3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반직선은 어떻게 찾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찾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의 직선이 우리가 반직선을 몇 개 찾을 수가 있냐면 B에서 C 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 그 다음에 C에서 B 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직선에서 반직선은 몇 개를 찾을 수 있으므로 2개를 찾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만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쓰셔야 돼요. 자, 반직선의 수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직선의 수의 몇 배다? 그렇지, 2배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반직선을 굳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찾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반직선의 개수는 직선이 3개고 그거의 2배만큼 생기기 때문에 6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다면은요, 반직선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2개가 나오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까지 4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까지 6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점들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서 그렸을 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실수하다 보면 센 걸 또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직선의 수는 직선의 개수의 2배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문제 답은 A 더하기 B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A가 3, B가 6개가 돼서 답은 9개가 됩니다. 자, 오른쪽 비슷한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의 개수 한번, 직선은 점 2개를 이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D를 관통하는 직선 하나, 그 다음에 AB를 관통하는 거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C 관통하는 거 여기까지 3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BC를 관통하는 거 여기까지 4개, 그 다음에 BD를 관통하는 거 여기까지 5개, 그 다음에 CD를 관통하는 거 여기까지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우리가 좀 전에 선생님이 확인했듯이 반직선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의 몇 배? 2배이므로 자, 직선이 6개 있으니까 반직선은 손쉽게 우리가 12개라고 찾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분의 개수는요, 직선의 개수랑 당연히 똑같겠죠. 선분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처럼 뻗어나가지 않고 A와 D를 이어서, 그 다음에 A와 B를 이어서,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가 똑같은 이유는 직선과 선분 모두 점 2개가 정해지면 하나로 딱 결정되기 때문에 직선과 선분의 개수가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의 개수도 6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간다면, 자, 선분의 수는 무엇의 수와 같다? 그렇죠. 직선의 수와 같다. 그 다음에 반직선의 수는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직선의 수 곱하기 2다. 네,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쓰면서 그 기억의 기간이 오래 더 연장된다. 손이 한 번 더 고생하면 머릿속엔 조금 더 오래 남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 문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의 유형이랑은 다르게 위의 유형은 지금 점들이 3개가 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아래 유형은 점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얘는 조금 더 틀려요. 자, 직선의 수는요. 자, 직선의 수는 자, A하고 B를 이으나 B하고 C를 이으나 B하고 D를 이으나 계속 직선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반직선은요. 반직선은 직선의 2배네요? 그러니까 2개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거는요, 그 점들이 모두 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들 다 흩어져 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반직선. 자, 반직선은요, 먼저 우리가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찾아볼까요? 자, 반직선 AB. 그러면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가 정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부터 살펴볼게요. B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그게 반직선 뭐 BC라고 쓰셔도 되고 BD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C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드는 거니까 D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D 오른쪽에 점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점 2개를 이어서 만든다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은 이렇게 3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왼쪽으로 가는 반직선도 D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 C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에서 3개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3개를 찾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반직선은 총 6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이제 3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 자, 선분의 개수.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자, 선분은요, 제일 짧은 것부터 한번 세볼까요? 요렇게 1개, 요렇게 2개, 요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우리가 눈금 하나니까 길이가 1인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럼 길이가 2인 건 일단 제일 짧은 거 3개가 있고요. 길이가 2인 거는 몇 개가 있냐면요, 요렇게 하나, 그쵸? 요렇게 2인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길이가 2인 거죠. 2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길이가 얼마인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길이가 3인 게 있겠죠. 저기부터 D까지 이은 거. 요렇게 해서 1개, 길이가 3인 건 1개에서 선분은 총 우리가 6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일직선상에 있는 건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도 물론 공식을 만들자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까지 사실 외우게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공식 조금 더 복잡하고, 우리가 위에 일직선 위에 있을 때처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처럼 반직선의 수가 직선의 개수에 그냥 간단하게 2배다. 요거는 굉장히 심플한 원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외우게끔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셀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죠? 자, 공식이 정 궁금하신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은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굳이 선생님 외우지 말랬으니까 절대로 외우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차근차근 한번 세볼게요. 자, 선생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반직선만 세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위에 있는 이 점 2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에서 찾을 수 있는 반직선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만 살펴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B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여기까지 2개, C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3개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 3개네요.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것도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 ABCD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오른쪽 3개, 왼쪽 3개에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까지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A하고 2를 이었을 때 2에서 A 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 그 다음에 A에서 E 쪽으로 가는 반직선 하나, 이렇게 2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2점을 이으면 직선 하나가 생기고,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듯이 하나의 직선에서는 2개의 반직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점 2개를 이은 직선에 한해서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을 쭉 세보게 되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직선은 직선의 개수의 2배만큼 생기게 돼서 8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기에 있는 이 ABCD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총 6개가 있는 거고요. 반직선이 거기에다가 이 각 ABCD와 E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반직선 AE, EA 하나, BE, EB 2개, CE, EC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반직선을 모두 찾을 수 있죠. 그래서 6개 더하기 8개가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14개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유형이 되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직선,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의 개념을 이용한 대표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점 사이의 거리와 중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잇는 무수히 만들 선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2점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선생님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A와 B를 잇는 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지게 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잇는 방법 중에서 가장 짧은 건 당연히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듯하게 잇는 게 가장 짧겠죠. 우리 2점을 잇는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2점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정의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녀석의 길이는 얼마야 라고 딱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게 되면 이 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딱 하나의 대상으로 정해줘야 되고, 딱 하나의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이 가장 짧은 거의 길이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2점을 잇는 선들 중에서, 그죠? 가장 짧은 선, 즉 반듯하게 이은 선이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 즉 2점을 잇는 점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선분 AM과 MB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선분 AM과 그 다음에 선분 MB의 길이가 같을 때 점 M을 여기 있는 A하고 B를 잇는 선분의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자는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예요. 밑에 1번 읽어볼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중점이란 2점 사이에 한 가운데 있는 점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그림 옆에다 그려보게 되면 점 A가 이렇게 있고요,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 선분이니까 가장 짧은 거리, 즉 반듯하게 그린 게 선분 AB가 되겠죠.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점 M이 있으면서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을 때 이 M이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정의와 중점이 무엇인지 개념을 학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중점의 정의를 이용한 대표용 문제를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중점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다시 점 N은 MB의 중점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를 중점이다 라고 머릿속에 막연하게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도형을 2학기 때 배울까? 왜냐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문자와 식을 공부하고 방정식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중학교 도형은 그 도형 자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를 막연하게 그냥 가운데 있는 점이구나, 길이가 같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자로 이름을 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n이요, 이 MB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 한 토막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도 A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M이 선분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이 각각을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보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요,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A가 2개 더해진 게 B 하나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저렇게 문자로 나타내 봤더니 A가 2번 더해진 게 B구나 라는 이러한 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 AM의 길이는 MB와 같다. AM은 지금 현재 B고요, MB도 B죠? 네, 맞는 말이 되겠고요. AB는 AM의 2배다.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EB가 되겠네요. 그렇죠? AM은 B죠? EB가 B의 2배다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B가 MB의 2배다. NB는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쵸? 미안합니다. 여기죠, 여기. NB. A고요. 이게 MB는 뭐죠, 여러분들? MB 여기죠? 네, 여기에 2배다. A가 EB다. 틀렸죠? A의 2배가 B지 B의 2배가 A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MN의 길이. 자, MN은 지금 여기죠, 여러분들. MN은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MN은 그래서 그냥 A가 되겠고요. A는 AB의 3분의 1이다. AB는 여기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네. EB의 3분의 1이다. 근데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B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여러분들? 2A잖아요. 여기는 B 대신에 2A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4A라는 항으로 바뀌고 요거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얘는 3분의 4A가 됩니다. A가 3분의 4A랑은 같지는 않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은 건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답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꼭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열심히 해보셨죠? 꼭 본인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M은 AB의 중점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M이 이 AB의 중점이니까 요렇게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요 각각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이 N이 AM의 중점이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N이 AM의 중점이니까 요렇게 똑같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 각각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을 봤을 때 B가 2개 모여서 A 하나와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알 수 있다? B가 2개 모여서 A 하나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죠. 자, 선분 AB의 길이는 A부터 B까지 여기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2A가 되겠죠. 2A는 자, MB. 자, MB면은 어딘가요, 여러분들? 여기 전체가 되겠죠. 네, 요거의 몇 배다? 2배다. 이게 지금 현재 A죠. 앞에 E 있고요. 맞는 식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은 AM의 절반이다. 자, AN은 이 길이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AN은 AM 여기 있는 녀석의 절반이다. 이거 눈으로 봐도 뭐 확실한 거죠. 그쵸? 이거 2개가 모여서 이거 하나를 이루니까요. 당연히 맞는 말. 식으로 써도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MN은 AB 전체의 4분의 1이다. MN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여기. MN이 지금 현재 뭐죠? 문자로 나타내면 B가 되는 거고요.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2A가 되고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있는 a도 우리가 b로 나타나게 되면 a가 2b이기 때문에 2b가 돼서 2, 2, 4가 돼서 b는 b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B의 길이는 BN의 길이의 3분의 4다. 자, BN은요. BN 여러분 잘 보세요. BN은 여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더하기 뭐죠? A 더하기 B입니다. BN은 A 더하기 B고요. 여기 앞에 3분의 4가 곱해진 겁니다. 자, AB는요. 여기 전체가 되겠죠? 2A가 됩니다. 자,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A 대신에 2B를 집어넣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좌변은 여기에 2B가 들어가니까 4B가 되고요. 얘는 3분의 4에 A 대신에 2B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우변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가 얼마죠, 여러분들? 3B죠. 3분의 4 곱하기 3B가 돼서 3일은 3, 3일은 4 약분되고 4B가 됩니다. 4B는 4B다. 네, 옳은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중점이라는 개념만 잘 알고 나면 굳이 수식으로 세우지 않아도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지만 4번과 같은 거는 수식으로 세우지 않으면 조금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수식이 조금 중요한 겁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여기를 그냥 A, B로 표현을 해서 3분의 1을 직접 계산을 했는데요. 이 녀석의 양변, 즉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해서 이 3분의 1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럼 3배의 선분 AN의 길이가 3배의 3분의 1 A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AB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의 길이의 3배가 AB의 길이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조금 여기 상태에서 한번 읽어볼까 좀 지우려고 했더니, 자, 그럼 AN은 현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죠. 여기 AN은 지금 길이가 얼마죠? B죠. 그래서 여기 있는 AN 대신에 B를 집어넣고요. 3은 그대로 옵니다. 등호 그대로 오고요. 자, AB는 A하고 B 여기 전체를 나타냅니다. 2A가 되겠죠.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A를 B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데 뭘 이용해? 우리 아까 찾아냈던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2B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2는 그대로 오고 여기는 A 대신에 2B가 들어가서 4B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3B와 4B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식을 세워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문자와 식을 세워서 도형 문제를 푸는 유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 선분의 길이에 관한 대표형 문제 한 번 더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AD가 AB의 3배라는 얘기죠. 보시면 AD가 AB의 3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은 거는 AD일까요? AB일까요, 여러분들? AB가 더 작겠죠? AB의 3배가 AD니까. 이 식을 세우실 때는요, 작은 거를 문자로 잡고 큰 거를 그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B를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AD는 여기에 X가 들어가니까 3X가 되겠죠, 여러분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X다? 3X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문제로 얼마로 주어졌죠? 30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3X가 30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X는 10이구나 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한번 해보죠. 자, CD가 BC의 2배다. 자, 그럼 BC를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한번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CD가 BC의 2배니까 2Y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Y로 바꾼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보시게 되면 지금 X가 위에서 우리가 10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 전체 길이가 지금 현재 30이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만큼이 30인데 이만큼이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남은 길이는 20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남은 길이 20은요, Y 하나와 2와 2를 더해서 20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 더하기 2와 2가 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말은 3Y가 20이 되기 때문에 Y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0하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도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BC의 길이고 우리는 이 BC의 길이를 Y라고 뒀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이 y가 이 문제의 그냥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선생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열심히 해보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자, 선분 AB는 BC의 3배고 자, BC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BC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AB는 BC의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거든요. 근데 BC가 X고 그거의 3배니까 여기가 3X가 되겠습니다. 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래요. 다시 말해서 얘가 이 녀석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얘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이 6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은 BC의 중점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N이 여기에 있는 BC의 중점이니까 요렇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 토막을 선생님은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이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6 더하기 6이 3x가 되겠죠. 6 더하기 6은 3x. 자, 좌변은 12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 x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x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y면 여기도 y죠.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y가 두 개 모여서 4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y는 4. 따라서 여기서 y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볼까요? 다 찾아냈으니까 mn의 길이를 구하래요. m은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n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는 6이고요. 요거는 y 하나인데 y가 우리가 방금 전에 2인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mn의 길이는 6 더하기 2가 돼서 8하고 답이 풀리게 됩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살짝 다른 문제를,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자, 정답이 잘 맞게 나오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대표 유형 문제를 모두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이 뭔지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각을, 사실 표기법도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죠? 사실 그때 배웠던 내용이 그냥 복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겠습니다. 자, 각 AOB를 나타내는 방법. 밑에다가 지금 얘가 되는 그림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각 AOB는 이런 순서로 읽는 거죠. A, O, B. 그죠? 이게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한 점 O에서 이 점을 나타내는 거죠. 시작하는 두 번직선, 반직선. 그러니까 O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O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이 도형 자체를 우리가 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각도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OB, 각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각 AOB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거꾸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B부터 읽어서 각 BOA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각 BOA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가운데 있는 녀석의 알파벳만 사용해서 각 O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각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이 문자를 사용해서 각 A라고 나타내도 됩니다. 어떤 걸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앞에 각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평각이란 무엇인가?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 그렇죠? 두 변이 하나의 직선을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에서 각의 정의에 의해서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이 각인데요. 평각은 어떤 거냐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반직선 이렇게 가고 다른 반직선 이렇게 가서 그 두 반직선이 이렇게 하나의 직선,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직선을 이룰 때가 되겠죠. 이 한글 표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때 각을 재게 되면 이러한 각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사이에 각이 몇 도일 때 각의 크기가 180도인 각을 우리가 평각, 평평한 각이니까 평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직각의 정의는요, 평각의 딱 절반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평각이 지금 현재 180도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다시 말해서 크기가 90도인 각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부르고요.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직선을 사용해서 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 내리는데 우리가 이 단원을 학습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모양으로 기억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간지나게 공부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각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을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문제들은 조금 쉬운 문제, 파란색은 기본 유형의 문제, 빨간색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녹색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만큼은 40도고 요만큼은 x도고 요만큼은 5x 플러스 20도예요. 그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렇게 평평한 각이 되겠네요. 이 평평한 각은 몇 도죠? 180도죠. 세 개를 다 더하면 180도다 라는 말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40도와 x도와 5x 플러스 20도의 각을 더했더니 180도다 라는 이러한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류항 연산, 자, x하고 5x를 더하면 6x가 되고 40과 20을 더하면 60이 되겠죠. 이러한 식이 되고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려면 x항을 내비두고 나머지 상수항은 한쪽으로 먼저 넘기는 거였죠. 그래서 6x는 이게 2항 되면 마이너스 60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20이 되고, 이제 x를 구하려면 양변에 x 앞에 곱해진 숫자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x는 120 나누기 6이 돼서 20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각 x의 크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단원을 학습하는 목적은 이 쉬운 도형을 답을 얻어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그 도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학적인 식을 사용해서 해석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의미예요. 초등학교 때랑 다른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도형에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앞에서 배운 문자화식,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 쓰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이 나오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각 AOB, AOB 여기를 물어보는 거네요. 아, 내가 지금부터 구해야 하는 답은 3x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x를 구해서 3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 상황을 봤더니 이 각의 크기가 x-15도, 그 다음에 요만큼이 3x, 그 다음에 요만큼이 x 플러스 50도고 저 세 각을 모두 더했더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즉 평각 18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15도와 3x도와 x 플러스 50도를 세 개를 다 더했더니 이게 180도가 되더라 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동류항 연산, x 더하기 3x 더하기 x는 찐콩 계산해서 5x. 자, 그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50을 계산하면 플러스 35가 남죠. 이게 180. 자, 이제 x만 내비두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5x는 35는 이항돼서 마이너스 35로 넘어오기 때문에 180 마이너스 35 빼고 나면 100 얼마? 45가 되겠죠. 따라서 5x가 145니까 x를 구하려면 양변을 5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x는 145 나누기 5가 되기 때문에 19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답이 19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3x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각 AOB는 3x인데 우리가 x를 구해봤더니 19였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7이라고 쓰셔야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유형 한번 해보죠. 이번 유형은 마찬가지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초죠? 자, 90도가 활용된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에서 xy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x 보지 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직각 표시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이만큼이 90도래요. 근데 이만큼이 50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남은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될까요?
40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y는 40도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워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가 또 직각 표시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요만큼이 40도래요.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럼 남은 여기가 몇 도? 50도. 그래서 x는 50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한번 해보세요. 사실 뭐 별로 비슷하지는 않죠. 직각이 응용됐다라는 공통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만큼이 x고 이만큼이 2x-12가 되겠죠.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x-12가 90도 직각이다 라고 문제 풀면 되겠죠. 1창 먼저 계산하면 3x가 되고요. 자, 여기는 상수항은 1로 넘어가면서 90이랑 더해지면서 10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34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을 이용한 기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각의 개념을 이용한 살짝 기본 유형의 문제, 아주 살짝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x 대 y 대 z의 크기에 지금 b가 나왔죠, 여러분들. b, 그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 y의 크기가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전체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여러분들? 180이죠. 전체 180이라는 양을 1대 5대 3으로 나누어 갖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운 뭐죠? 비례 배분이 되겠죠. 그럼 y는 그때 1대 3대 5로 나눈 것 중에 3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각 y의 크기는 전체 180을 나누어 갖는 건데 1대 3대 5 중에서 3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180 곱하기 더하게 되면 9분의 3이 되고, 그죠?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60도 하고 구해지게 되죠. 자, 이게 초등학교의 비례 배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쟤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비례식이 주어지게 되면 얘를 반드시 문자로 표현을 하자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1대 3대 5를 우리가 문자 A, 3A, 5A라고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1대 3대 5라는 얘기는 실제로 숫자가 1하고 3하고 5인지 2하고 6하고 10인지 3하고 9하고 15인지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실제 크기를 그때부터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A의 값에 따라서 실제 크기가 그때그때 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렇게 문자를 붙여서 실제 저 각의 크기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도고 이 Y가 3A도고 이만큼이 5A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X가 지금 3A죠. 자, A 더하기 Y 3A 더하기 Z가 5A죠. 이걸 더한 게 180도가 되고요. 여기를 다 더한 게 9A가 됩니다. 9A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는 20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X가 A고 Y가 3A였고 Z가 5A였는데 우리는 Y만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A 대신에 구한 20을 집어넣게 되면 60도 하고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 배분,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문자식을 이용한 비례식을 문자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비례식을 문자로 바꿔서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연습하시길 바래요. 둘 중에서 나는 하나만 알 거야 라고 한다면 꼭 2번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선생님은 이제 비례 배분은 설명 안 합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다 소개는 해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x 대 y 대 z가 이렇게 2대 1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딱 읽고 x의 크기는 2a, y의 크기는 a, z의 크기는 3a구나 라고 이렇게 문자로 나타냅니다. 여기는 2a도, 여기는 a도, 여기는 3a도.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180도죠, 여러분들. 그쵸? 그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2a 더하기 a 더하기 3a가 180도다. 그 여기가 몇 a가 되죠? 6a가 되나요? 6a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가 3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y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y는 그냥 a랑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각 y는 30도가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식으로 주어진 가게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이 말은 각 AOD가 COD의 4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더 작죠, 여러분들? COD가 작죠. 선생님이 작은 걸 문자라고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COD를 편의상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AOD는요, 그거의 4배니까 4X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AOD 찾아볼까요?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가 4X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COD를 찾아볼까요? COD는 COD. 요만큼이 X네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X고 요만큼이 X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몇 X가 되나요, 여러분들? 3X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X 더하기 3X가 전체 4X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3X의 각도가 지금 몇 도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90도라고 알려주고 있죠. 아, 이렇게 잡아놨더니 3X가 90도구나. 그럼 따라서 X가 얼마구나? 3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X가 30도니까 4X는 얼마를 나타내게 되냐면 120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이 핑크색에 해당되는 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될까요? 60도가 되어야지 180도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세워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요. 자, 저 상태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양변에 3을 곱해봅니다. 3분의 1은 조금 분수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여기다가도 3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3을 곱하는 거죠. 왜냐면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3배의 DOE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3을 곱하게 되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각 DOB가 남게 됩니다. 이 말은 DOB가 DOE의 3배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DOE가 더 작은 게 되겠죠. 얘가 더 작은 거니까 DOE 찾아보게 되면 DOE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편의상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앞에서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DOB를 찾아보게 되면 DOB 여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Y의 3배니까 3Y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3Y가 몇 도와 똑같죠, 여러분들? 60도와 똑같네요. 따라서 3Y는 60도, 여기서 Y는 몇 도? 20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큼이 20도라는 얘기죠. 이만큼이 Y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했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COE입니다. COE를 선생님 갈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COE, 즉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X 더하기 Y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각 COE는 X 더하기 Y가 되는 거고, X는 위에서 30도, Y는 20도라고 구해놨으니까 더하고 나면 50도 하고 풀리는 다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같은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얘를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우린 먼저 기억식의 양변에 4를 곱한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4가 곱해져서 4의 4배의 BOC가 되고요. 여기는 4가 곱해지게 되면 얘랑 약분만 되면서 각 AOC가 남게 되죠. 자, 그러면 AOC는 BOC의 4배입니다. BOC가 더 작은 게 되겠죠. BOC 찾아볼까요? BOC 여기가 되겠습니다.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AOC 찾아볼까요? AOC 여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4X고요. 그럼 이만큼이 4X고 이만큼이 X이기 때문에 남은 이만큼은 얼마가 돼야 되죠? 3X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3X가 지금 봤더니 90도와 같네요. 3X는 90도. 따라서 X는 30도가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X가 90도고 X가 3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구한 4X,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가 돼야 되냐면 60도가 되어야지 여기는 이 120도와 60도가 합해져서 18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니은 번식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니은 번식에 양변에 5를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좌변은 COD의 5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에 5가 곱해지면 약분만 되면서 각 COE가 됩니다. 이 말은 COD의 5배가 CO2란 얘기니까 얘가 더 작은 각이 되고요. 작은 각 COD를 우리가 편의상 이제 Y라고 잡아보겠습니다. COD 여기가 되겠죠. Y가 되겠고요. 자, COE는 여기서부터 COE 여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체가 되겠죠. 이게 OY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보시게 되면 이 크기가 OY인데 그게 지금 몇 도와 똑같죠? 60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OY는 60도가 되고요. 따라서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Y의 값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 각도의 크기가 이 Y값 이 각도의 크기가 12도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X값 여기 보이시죠? 이 X의 값이 우리가 좀 전에 구하는 30도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BOD거든요. BOD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핫핑크로 한번 읽어볼까요? BOD 즉 이거 두 개 XY를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각 BOD의 크기는 우리가 XY로 정해놓은 녀석의 값의 합임으로 30 더하기 12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42로 풀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에 대한 대표 유형 문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맞곡지각입니다. 조금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왔죠. 어떤 건지 개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나서 생기는 각이라 그래서 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위에서 써진 한글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직선 1개, 직선 2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각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가 생기게 되죠. 이 4개를 우리가 각각 교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교각은 각 A, 각 B, 각 C, 각 D가 됩니다. 기호로 각 A, 각 B, 각 C, 각 D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나서 생기는 점은 교점, 만나서 생기는 선은 교선, 만나서 생기는 각은 교각이 됩니다. 자, 다음 줄을 읽어볼까요?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가 맞곡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맞곡지각의 정의입니다. 맞곡지각, 서로 맞대고 있는 각이 되겠죠.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이 각 A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은 누굽니까? 각 C가 되겠죠. 그래서 각 A와 각 C가 서로 맞곡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B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은 누구죠? 각 D가 되겠죠. 그래서 각 B와 각 D가 서로 맞곡지각입니다. 자, 맞곡지각이 누군지까지 알았죠?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맞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항상 같답니다.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A와 C가 서로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B와 D가 서로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증명해 줄 텐데 왜 그런지 얘는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증명 과정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재봅시다. 평각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각 A와 각 B를 우리가 더해야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는 18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렇게 우리가 재고 나면, 이렇게 재고 나면 얘는 우리가 A에서 D를 더하는 거죠. A 더하기 D가 마찬가지로 18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식끼리 뺄 텐데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보겠습니다. 그럼 A 빼기 A니까 서로 A는 없어지고요. B에서 D를 빼니까 B-D가 좌변에 남게 되고요. 우변에는 180 빼기 180이니까 0이 남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D라는 항만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B는 D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증명 과정 자체는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는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은 맞곡지각이 누군지, 그 다음에 맞곡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고 그거를 문제 푸는데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막곡지각의 개념을 이용한 아주 쉬운 기초 문제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이죠. 서로 막곡지각이고 막곡지각끼리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 x 플러스 30도가 여기 있는 이 각 145도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x는 여기는 플러스 30만 1로 이항되게 되면 마이너스 30으로 이항이 되게 되면서 115.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115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직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직선과 이 직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직선이 만나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 각의 크기는 지금 현재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이 30도이기 때문에 x 더하기 3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각과 여기 있는 125도가 서로 쳐다보는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x 더하기 30이라는 각과 125도가 서로 똑같은 각이 되어야 됩니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30을 1로 이항시켜서 x의 값을 구하게 되면 답은 간단하게 95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옆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네요. 일단 선생님은 쉬운 x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렇게 다 더한 게 180도죠 여러분들, 평각이니까. 그래서 50도 더하기 x 더하기 30이 180도다 자, 상수함끼리 먼저 더하고 나면 x 더하기 80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x는 10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사실은 x, y하고 z가 더 쉬웠죠. y는 지금 이 각입니다. 이 각이랑 막곡지각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어진 각 y좌 쳐다보고 있는 여기가 되겠죠. 네, 몇 도예요? y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z는 우리가 선생님이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z는 이 각인데요. 이 각은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각입니다. 여기가 z죠. 그럼 두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각 중에서 쳐다보고 있는 각이 z의 막곡지각이 되고 막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z는 50도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문제에서 x 더하기 y 빼기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100, 우리가 구하는 y는 30도, z는 50도라서 이렇게 빼고 나면 이 문제의 답은 80도 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막곡지각을 이용한 살짝 아주 코딱지만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선생님이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꼭 선생님이 푸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가 직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만큼이 지금 현재 90도예요. 그렇죠? 그럼 이만큼도 90도가 되어야지 여기가 평각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x-10도라는 이 각도와 여기 있는 이 50도라는 각도를 더했을 때 그게 90도가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10과 50도를 더한 게 90도다. 자, 그러면은 좌변의 상수함끼리 정리하게 되면 x 더하기 40이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50도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풀이를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지워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용할 건 뭐냐면 지금 y가 포함된 각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물론 x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50도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50을 집어넣고 여기가 180도다 라는 걸 이용해서 y를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 기왕에 이 단원이 막곡지각이니까 막곡지각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y를 포함한 각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 각은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각입니다. 그리고 그 직선으로 만들어진 각 중에서 이 각과 쳐다보는 각은 이만큼이죠. 이 각도가 되겠고요. 이 각도는 여기서 90, 여기가 50이 돼서 두 개 더해서 140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과 이 140도가 서로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막곡지각은 크기가 같아서 y 플러스 30이 140도다 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거죠. 여기서 y는 당연히 아주 쉽게 110도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y 빼기 x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y 빼기 x는 y는 110도고 x가 50도가 돼서 답은 60도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꼭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그쵸? 자, 선생님이랑 답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게 사실 푸는 법이 너무 많아서, 그죠? 여러분들 풀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먼저,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여기와 여기가 막곡지각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의 크기는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0도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해서 여기가 130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x 플러스 20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푸는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20이 130도다 라는 식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x가 110인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에다 110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11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30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각 180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130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막곡지각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 문제의 y-30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y-30도가 막곡지각인 50도와 똑같아야 하므로 여기서 y는 80도하고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x-y는 x가 110도, y가 80도이기 때문에 빼서 30도하고 답이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곡지각을 이용한 대표형 문제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확인을 해보고 걔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수는 몇 개냐면 n 곱하기 n-1 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직접 세는 것과 저 공식을 아는 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 때 공식 외우지 마, 이렇게 공식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 공식 외우지 마,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정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잖아 라고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요, 이 공식을 안 외우고 여러분들이 직접 세서 풀기에는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거의 틀려요. 왜냐면은 세는 게 너무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녀석은 공식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봤을 때는 정말 선생님이 반드시 외우게끔 확인했던 공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를 학습하는데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시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요,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에서 또 한 번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왜 그런지 그때 증명도 가능하긴 한데, 선생님이요, 이걸 지금부터 증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증명 과정은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파트를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진도를 딱 맞춰서 나가고 있는 친구는 증명 과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공식만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혹시 경우의 수 파트를 들었던 친구는 내가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어떤 개념과 연계되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각이 하나가 결정되려면은요, 직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직선이 두 개가 결정되면 막곡지각은 몇 쌍이 생기냐면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두 쌍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총 n개가 있을 때요, 한 점에서 지난 직선 n개가 있을 때 내가 이 중에서 이 선과 이 선을 뽑게 되면 막곡지각이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두 쌍이 되겠죠. 그리고 뽑히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n개 중에서 두 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럼 n 곱하기 n-1 이렇게 해놓고 나서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뽑았으니까 두 개가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는 얘를 2로 나누죠. 이게 순서 상관없이 직선을 두 개 뽑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개 뽑을 때마다 막곡지각이 몇 쌍이 생겨요, 여러분들? 두 쌍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마다 두 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막곡지각이 생기는 쌍의 개수가 n 곱하기 n-1이 되는 거예요. 이해 전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2학년 2학기 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왜 잘 이해 못하겠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증명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선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했던 걸 완벽하게 기억하게끔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다시 학습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조금 더 빨리 기억하라고 선행을 하는 거지. 선생님은 어제 내가 무슨 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공부했던 걸 기억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한테 뭐 나는 배웠는데 왜 아직 모르고 있지? 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증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만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쌍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세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한 쌍, 자, 요렇게 두 쌍, 요렇게 세 쌍. 이게 각을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쌍이 있고요. 각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 요렇게 두 개가 붙은 각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한 쌍.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가 붙고 얘랑 막곡지각은 여기에 있죠? 요렇게 두 쌍. 그 다음에 요렇게 붙은 거하고 요렇게 붙은 게 있겠죠? 요렇게 해서 세 쌍. 그 다음에 각 세 개가 붙었다는 얘기는 요러한 각이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평각은 막곡지각을 얘기하지 않죠. 그죠? 평각이 나오려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막곡지각은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각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어져서 180도가 만들어질 때는 막곡지각이 아니죠. 이 문제는 6개가 생깁니다.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직선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3개 있죠. 공식은 n 곱하기 n-1이었어요. 근데 이 n이 3인 거죠. 3 곱하기 2에서 6개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게 사실 선생님 세도 별로 안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은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착실하게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세보신 학생이 있나요? 선생님은 4개만 돼도 막 손이 막 어지럽더라고. 각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막 다 이렇게 짝지어서 세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얘는 직선이 1개, 2개, 3개, 3개, 4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빼기 1을 해서 12쌍이 생깁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는 옛날에 시험이 조금 어려울 때는요, 이게 직선이 막 6개씩 나왔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서 구할 수 없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 공식을 꼭 이 단원 공부할 때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개념은 수직과 수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한 내용이지만 중학교 때 좀 더 명확한 수학 기호와 수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데서 이 단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게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직선 AB, 그 다음에 직선 CD가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인 겁니다. 자, 개념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직선 AB, 직선 AB는 얘를 나타내는 거죠. 직선 CD 이렇게 되고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각이 4개가 생기죠.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데 그 교각 4개가 모두 다 90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교각이 모두 90도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직각으로 교자는 만날 교자죠.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직선 AB는 요거였죠. 자, 직선 CD는 요거였죠. 자, 서로 직교한다는 표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죠? 네,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기호는. 자, 1번 기호는요, 수직 표현을 나타냅니다. 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직선 AB가 직선 CD의 수선이고요. 거꾸로 직선 CD도 직선 AB의 수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선분을 표현했네요. 선분 AB의 수선은 선분 CD가 되고요. 선분 CD의 수선은 마찬가지로 선분 AB가 됩니다. 서로 똑같은 수직관계라는 얘기죠. 자, 다음 내용. 선분 AB의 중점, 가운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점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L을 지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그 녀석의 한가운데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선분 AB와 직각으로 이렇게 지나는 점을 우리가 그 직선을 지금 이렇게 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L을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직 2등분선.
자, 1번. 쉽게 이해하면 한 선분을 수직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선이 그 원래 있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 지금 이 직선 L이, 그죠?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 L 보이죠? 이게 선분 AB, 녹색으로 그리는 부분입니다. 선분이 이렇게 끝점과 시작점을 잇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정확하게 길이 반으로 나누면서 90도로 통과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수직이 뭔지, 수선이 뭔지,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 뭔지까지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자, 점과 어떤 직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이란 얘기는 그 직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함수에서도 공부했었죠. 어떤 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점이 그 함수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었죠. 자, 이제 상황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한 점, 이 L 바깥에 있는 점 P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점 P에서 직선 L의 수선을 그어 생기는 교점, 이 점 P에서 직선 L의 수선이라는 얘기는 직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직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쭉 수선을 그리다 보게 되면 이 직선 L과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점, 이 교점을 우리가 H라고 하는 거죠. 이 교점 H를 점 P에서, 어디에서? 점 P에서 어디에? 직선 L에 내린 뭐라고 부르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뭐가 수선의 발이에요? 점 H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수선의 발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수선의 발은요, 선분이 아니라 점입니다, 여러분들. 점 H예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수선을 그렸을 때 그 수선과 그 원래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게 수선의 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점 P와 그 점 P에서 L에 그린 수선의 발 H를 잇는 선분 PH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내린 이 선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 즉 선분 PH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와 봅시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직선 L이 있고요. 직선 위에, 즉 그 직선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점 P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점 P를 통과하면서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을 이렇게 쭉 그리는 거죠. 수선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겠죠. 그러면 그 수선과 이 핑크색 수선과 직선 L이 만나는 점, 즉 교점을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H가 뭐다? 점 P에서 어디에?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죠? 수선의 발은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과 점 P와 직선 L 사이에 이때 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 즉 선분 PH, 쉽게 얘기해서 그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이 뭔지,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까지 개념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직과 수선, 그리고 수선의 발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의 대표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의, 그 다음에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볼까요? 직선 AB와 직선 CD가 이게 무슨 표시죠, 여러분들? 네, 수직이다.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자, AB와 CD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맞는 발. 자, 선분 CD, 직선 CD가 되겠죠. 직선 CD는 직선 AB의 수선이다. 직각으로 만나는 건 서로 수선이죠. CD도 AB의 수선이고 AB도 CD의 수선입니다. 맞는 말.
자, 좀 지워볼까요? 자, 각 DHB, DHB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얘는 90도이다. 저희가 90도면 모두가 다 90도죠. 맞는 말. 자, 점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은 H이다. 자, 점 A에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 A를 통과하면서 CD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점 H가 맞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BC의 거리다. 자, 점 C와 직선 A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거리는 점에서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 뭐가 돼야 되냐면 CH가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BC가 나왔네요. 그렇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BC는 얘가 되는 건데 얘는 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옆에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잘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 선분 AB와 선분 CD는 직각으로 만난다. 선분 AB와 선분 CD는 직각으로 만나고 있네요. 맞는 말. 각 AHC가 90도다. AHC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90도 맞죠? 자, 선과 선이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하게 되면 그때 생기는 4개의 교각은 모두 다 90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자, 직선 CD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녀석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다시 말해서 얘가 선분 AB를 똑같은 길이로 나누면서 90도로 만난다. 맞는 말이네요. 다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도 되어 있고, 그죠? 90도라는 표시도이죠. 자, 4번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은 H다. 자, 점 C는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들. 선분 AB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수선의 발은 그 점에서 그 선분까지 그 점을 통과하면서 그 선분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처음으로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H가 맞네요, 수선의 발은. 자, 그 다음에 점 A와 CD 사이의 거리가 AC의 길이다. 자, 점 A, 이 녀석과 자, 직선 CD는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과 그 직선에 대한 수선의 발, 여기서는 H가 되겠죠. 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AC가 아니라 AH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옆에 문제와 똑같은 이유로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형 문제를 학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형에서 우리가 수직과 수선, 그리고 수선의 발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번 선분 AB와 선분 AD, AB는 요거고요, AD는 요거죠.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 직각으로 만나고 있네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분 AB는 자, 선분 BC의 수선이다. 서로 수선이라는 얘기는 얘도 똑같이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직각으로 만나고 있네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점 D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점 D와 BC, 이 BC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10cm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점에서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점 D와 BC 사이의 거리가 되고, 우리가 이 도형에서 찾아보자면은 여기 있는 이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8cm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10cm가 아니라 8cm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자, 4번, 5번 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 점 D와 AB 사이의 거리. 점 D는 여기 있고 AB는 여기 있죠. 자, 이 선분 사이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렇게 쭉 소직선을 그었을 때 만난 첫 번째 교점, 이게 수선의 발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점과 선분 AB 사이의 거리가 되고 5cm가 맞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점 C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게끔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습니다. 점 B네요. 점 B 맞습니다. 자, 옆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 도형도 심지어 사다리꼴로 똑같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분 BC와 직교하는 선분은 AB다. 자, 선분 BC 요게 되겠죠. 이 녀석과 직교한다는 얘기는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이 되겠고요. 얘가 되네요. 얘는 선분 AB가 맞습니다. 옳은 말이 되겠고요. 자, 선분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은 AD와 BC다. 자, 선분 AB는 지금 현재,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선분 AB는 현재 얘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은 이 녀석이 있겠죠. 이게 먼저 AD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AD와 BC가 되겠습니다. AD와 BC 맞는 말이네요. 자, 다음 점 C에서 직선 AD에 내린 수선의 발이 D다. 점 C는 여기에 있고요. 직선 AD죠. 직선 AD는 현재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점을 통과하면서 해당 직선과 수직으로 만났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죠. 이 점이 되는 건데 확실하게 D는 아니네요. 그렇죠? 얘죠, 수선의 발은. 그래서 틀린 말. 자, 점 C와 직선 AD 사이의 거리는 5cm이다. 자, 마찬가지로 거리 구해볼까요? 자, 직선 AD는, 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게 직선 AD가 되겠고요. 점 C는 여기에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거리는 여기 있는 얘와 똑같고 5cm가 되겠죠. 네, 맞는 말이네요. 5cm. 자, 그 다음에 점 D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는 6cm다. 자, 점 D는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고요. 자, 선분 AB는 여기 A, B라서 이러한 선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점과 직선, 점과 선분 다 똑같죠. 그 점에서 그 선분까지 뭐를 그리냐면 수선을 그립니다. 수직하게끔 선을 이렇게 그리죠. 그랬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고, 그 점과 그 직선 사이의, 선분 사이의 거리는 그 점과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 얘가 되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의 모든 내용과 그 다음에 대표형 문제를 한 번씩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봄에 따라서 본인이 조금 약한 유형도 있고 본인이 조금 자신 있는, 잘 푸는 유형도 있겠죠. 약한 유형은 반드시 선생님한테 따로 문제를 요구하시면 선생님이 그 부분만 추려서 연습할 수 있도록 드리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